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 자금 현명하게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 특히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과연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오랜 기간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많은 은퇴자들의 재정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의 차이점을 많이 보아왔죠. 오늘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은퇴 후에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생활을 원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략적인 계산 방법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에는 은퇴 전 소득의 약 70에서 8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월 소득이 3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월 21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죠. 왜 100%가 아닌 70에서 80%일까요? 은퇴 후에는 출퇴근 비용, 업무 관련 지출, 자녀 교육비 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의료비, 여가 생활비는 증가할 수 있어요. 특히 건강 문제가 생길 경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럼 총 은퇴 자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월 필요 금액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예상 은퇴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 240만 원이 필요하고 30년간 은퇴 생활을 한다고 가정하면 24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 8억 6,400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이 모두 처음부터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은퇴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략적인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인 은퇴자들의 현실을 살펴볼까요? 국내 통계에 따르면 평균 은퇴 연령은 약 49세, 그리고 평균 수명은 83세에 이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약 34년이라는 긴 시간을 은퇴 후에 보내게 되는 셈이죠. 이는 일생의 3분의 1 이상을 은퇴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긴 은퇴 생활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60세에 대기업에서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부부는 이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자녀 결혼 비용, 소소한 사업 실패,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으로 10년 만에 절반 이상의 자금이 소진되었습니다. 김 씨는 70세가 넘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은퇴 자금 관리의 핵심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조기에 시작하라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부터 은퇴를 위한 저축을 시작한다면 매월 적은 금액을 저축해도 60세에는 상당한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반면 40대나 50대에 시작한다면 같은 금액을 모으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매달 저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5세부터 매월 30만 원씩 연 5%의 수익률로 저축한다면 60세에는 약 5억 4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세부터 시작한다면
같은 금액을 모으기 위해 매월 14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물론 지금 이미 40대, 50대인 분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또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에게는 일찍 저축을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꼭 알려주세요. 두 번째 원칙은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라입니다.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갈래의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3층 연금 구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1층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가입 후 나이가 들면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약 50만 원 정도이지만 가입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40년을 가입하고 평균 소득을 올렸다면 약 10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지만 10년만 가입했다면 30만 원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층은 퇴직연금과 같은 기업연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적립해주고 퇴직 시 이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연금으로 선택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3층은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입니다. 스스로 저축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종신보험, 그리고 일반적인 저축과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해두면 하나의 수입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수입원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리를 3개 이상 가진 의자가 안정적인 것처럼요. 세 번째 원칙은 부채를 최소화하라입니다. 은퇴 전에 가능한 한 모든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은퇴 전에 모두 갚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모기지론을 조기 상환하기보다 그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부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안도감은 금전적 수익률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긴급자금을 마련하라입니다.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의 긴급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금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주택 수리비, 자동차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적절한 자산 배분을 유지하라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흔히 사용되는 공식 중 하나는 100-9는 위험자산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60세라면 위험자산 주식 등의 비율을 40% 정도로 유지하고 나머지 60%는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개인의 재정 상황, 건강 상태, 위험 감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연금 수입이 안정적인 65세 은퇴자라면 더 높은 비율의 주식 투자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 문제가 있거나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더 보수적인 투자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인출 전략을 세워라입니다. 은퇴 자금을 얼마나 어떤 순서로 인출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많은 금액을 인출하면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위험이 있고 너무 적게 인출하면 불필요하게 생활의 질을 낮추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4% 법칙입니다. 이는 첫 해에 은퇴 자금의 4%를 인출하고 그 후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매년 인출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이 5억 원이라면 첫 해에 2천만 원, 5억 원의 4%를 인출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인플레이션이 2%라면 2,040만 원, 2천만 원의 102%를 인출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 법칙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상황, 의료비 지출, 수명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최근 연구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인출률을 조정하는 동적 인출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좋을 때는 인출률을 약간 높이고 좋지 않을 때는 낮추는 방식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세금을 고려하라입니다. 세금 계획은 은퇴 자금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다양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잘 관리하면 가처분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 혜택이 있지만 그 이상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 수입, 주식 매매 차익, 이자 수입 등도 모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좌에서 먼저 인출할지,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할지 등을 결정할 때 세금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계좌나 세금이 이연되는 계좌의 자금은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고 일반 과세 계좌의 자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하라입니다. 은퇴 계획은 한 번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 법률 변경, 개인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자신의 은퇴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자산 배분, 인출 전략, 세금 계획 등을 조정하세요. 또한 큰 변화가 있을 때의 배우자의 사망, 중대한 건강 문제, 주택 매매 등은 즉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의료비와 장기요양비를 준비하라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재정적 위험 중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증가하며 특히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의료비는 약 3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증 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간병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해 의료비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의료비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열 번째 원칙은 상속과 증여를 계획하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녀나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계획적인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1인당 증여세 기초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금액뿐만 아니라 방법과 시기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주택을 구매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나중에 큰 금액을 한 번에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은퇴 자금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은퇴 전에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은퇴 목표를 설정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은퇴할 것인지, 매월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둘째, 현재 재정 상태를 평가하세요.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을 모두 파악하여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셋째, 저축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 금액에 도달하기 위해 매월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이를 실천하세요. 넷째,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나이, 위험 감수 성향, 목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다섯째, 부채를 관리하세요. 고금리 부채부터 상환하고 은퇴 전에 가능한 한 모든 부채를 청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여섯째, 비상 대비 계획을 세우세요. 실직, 질병,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보험과 긴급 자금을 마련하세요. 일곱째, 세금 계획을 세우세요. 세금 혜택이 있는 투자 상품, 예를 들어 연금저축, IRP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최소화하세요. 이제 은퇴 후의 자금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째, 수입과 지출을 재평가하세요. 은퇴 후 달라진 생활 패턴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세요. 둘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셋째, 인출 전략을 실행하세요. 앞서 말한 4% 법칙 등을 참고하여 지속 가능한 인출 계획을 실행하세요. 넷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세요. 은퇴 후에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투자가 권장되지만 개인 상황에 맞게 조정하세요. 다섯째, 세금 전략을 최적화하세요.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세금을 고려하여 인출 순서와 방법을 최적화하세요. 여섯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일곱째, 주거 계획을 세우세요. 현재 집에 계속 살 것인지, 다운사이징 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시설 등을 고려할 것인지 계획하세요. 여덟째, 유언장과 상속 계획을 준비하세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의도대로 재산이 전달되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이제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약 50만 원 정도로 이것만으로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함께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주식에 투자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은퇴 전보다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60에서 70% 정도는 채권, 예금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은퇴 후 부동산 투자는 어떤가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와 정기적인 임대 수입을 제공할 수 있어 은퇴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낮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산을 집중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은 어떤가요?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이유 또는 자기 실현을 위해 재취업이나 창업을 선택합니다. 이는 추가 수입을 제공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 시장 조건, 개인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큰 금액을 투자하는 창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재정 계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우자의 사망은 감정적 충격뿐만 아니라 재정적 변화도 가져옵니다. 수입이 감소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감소, 지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 유언장, 재산 분배 계획 등을 통해 남겨진 배우자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실제 성공적인 은퇴 자금 관리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67세인 박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60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는 30대 때부터 꾸준히 저축을 시작했고
50대에 들어서는 매월 수입의 30% 이상을 노후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별도의 투자를 통해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했습니다. 은퇴 시점에 총 7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4% 법칙을 적용하여 매월 약 23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90만 원과 개인연금 60만 원을 더해 매월 총 380만 원의 수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72세인 이 씨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사업에 집중하느라 젊었을 때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했지만 50대에 들어 심각성을 깨닫고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소형 임대 아파트 3채를 구입했고 월 임대료로 약 18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추가로 월 120만 원을 받아 총 300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65세, 63세인 김 씨 부부는 맞벌이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했고 공무원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월급의 10%를 꾸준히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한 결과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연금으로 월 400만 원, 투자 수익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 취미 생활과 여행을 즐기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이렇게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사례들에서 배울 수 있는 공통점은 일찍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은퇴 자금 관리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0대나 50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경우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구매력을 감소시킵니다.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 부동산 등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도 일정 부분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면 자산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자녀 교육비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를 희생해가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는 것은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은퇴 후 지출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가 활동, 의료비 등으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실수는 전문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정 설계, 투자, 세금, 법률 등의 분야는 복잡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자금 관리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돈만큼이나 건강, 관계, 의미 있는 활동 등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부부는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을 찾지 못해 우울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70대 부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손주 돌보기, 취미 클럽 활동 등을 통해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의 삶은 재정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함께 해야 진정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에 시간을 쓸 것인지, 어디서 살 것인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등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은퇴 자금 관리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추가적인 저축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을 인출할 때는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유지하세요. 세금 효과를 고려하고 정기적으로 계획을 점검하며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자금 관리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재정적 안정과 함께 건강, 관계, 의미 있는 활동 등을 통해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노후 자금 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